말기 암에 걸린 국어라는 소녀가 백만장자에게 예상치 못한 부탁을 합니다. 그의 대답은 충격적이며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당신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지은은 어머니 수진과 함께 살았습니다. 6살 때 그의 연약한 몸과 완전히 대머리는 그가 매일 암과 버린 침묵의 싸움을 배신했습니다. 그녀가 어머니와 함께 쓴 작은 방은 바닥에 오래된 매트리스를 놓을 공간밖에 없었고 두 사람은 부산의 추운 밤에 껴안고 잤습니다. 수진은 가정의 가사 도우미로 일했지만 지은이 병이 난 이후로 그녀는 얻은 몇 안 되는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딸을 공공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기 위해 몇 시간씩 기다리느라 끊임없이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여러 고용주가 그녀를 해고했습니다. 이미 부족했던 돈은 이제 간신히 음식을 살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지은은 그의 매끈한 머리를 쓰다듬으며 노출된 그의 피부의 질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처럼 길고 갈색이었던 그녀의 머리카락은 항암 치료를 시작한 후 완전히 빠졌습니다. 공동주택의 다른 아이들은 그녀를 시티라고 불렀고 그녀가 놀려고 하자 도망쳤다. 외로움은 그녀의 유일한 끊임없는 동반자였고 밤에 그녀를 울게 만든 고통 외에도 그랬다. 엄마, 왜 다른 소녀들처럼 머리가 없을까요? 지은이 물었고 수지는 집에 남겨둔 마지막 포장으로 작은 그릇에 오트밀을 준비하고 있었다. 수지는 대답하기 전에 목구멍에 맺힌 덩어리를 삼켰다. 내 사랑, 당신이 낫기 위해 복용하는 강력한 약 때문이지만 당신의 머리카락은 다시 자랄 것입니다. 알게 될 거예요. 소녀는 작고 창백한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언제쯤? 나을 건가요? 수지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의사들은 이미 예후가 좋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암이 진행되었고 그들이 간신히 감당할 수 있는 치료는 그 어린 소녀의 수명을 조금 더 연장하려는 시도일 뿐이었다. 매일 밤 엄마가 잠들어 있는 동안 지은은 깨진 창문으로 기어갔다. 그곳에서 나는 도시의 불빛을 볼 수 있었고 가끔 밤이 막을 때는 건물 사이로 별을 볼 수도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백일몽을 꾸며 고통이나 외로움이 없는 다른 세상을 상상했다. 어느 날 밤, 지은은 쓰레기통에서 찾은 오래된 잡지를 넘기다가 결혼 사진을 보았다. 신부는 눈부신 하얀 드레스를 입고 어두운 정장을 입은 우아한 남자 옆에서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마음속에 꿈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신부가 되고 싶었고 단 하루라도 자신만의 매력적인 왕자를 갖고 싶었다. 임대 생활은 힘들었다. 욕실은 5가족과 공유했고 지은은 종종 샤워를 하기 위해 몇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마침내 물이 나왔을 때 습기와 하수구 냄새가 끊임없이 났고 다른 방에서 나는 음식 냄새와 섞였다. 야른 벽은 모든 소리를 통과시켰다. 싸움, 울음, 음악, 켜진 텔레비전. 수지는 딸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그녀는 주말에 다른 사람들의 옷을 빨고 신호등에서 과자를 팔았고 재료를 살 돈을 모으면 생기는 모든 일을 했다. 하지만 결코 충분하지 않았다. 약은 비쌌고 항상 사야 할 약이 하나 없었다. 어느 날 아침, 지은은 평소보다 더 많은 고통을 느끼며 깨어났다. 그녀의 작은 몸이 떨렸고 수지는 그녀가 고열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절박하게 그녀를 팔에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가는 길에 그는 버스비를 빌려야 했고 가능한 한 빨리 갚겠다고 약속했다. 그들은 응급실에서 몇 시간 동안 기다렸다.
지은은 열에 타서 엄마 무릎에 앉아 조용히 울고 있었다. 대기실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대머리의 창백한 소녀의 모습 때문에 불편하게 걸어갔다. 수지는 딸을 위해 강해지려고 눈물을 참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산산이 조각나고 있었다. 부인 간호사가 마침내 불렀다. 아이를 데리고 들어오세요. 의사는 지은의 눈을 보지도 않고 서둘러 진찰했다. 그는 약을 처방하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다. 수지는 필사적으로 처방전을 바라보았다. 나는 목록에 있는 약을 살 돈이 없었다.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약국 앞에 멈췄다. 수지는 심호흡을 하고 들어갔고 신뢰할 수 있는 약을 팔아달라고 간청하기로 결심했다. 약사는 피곤한 표정의 중년 남성으로 그녀의 요청을 조용히 경청했다. 부인, 죄송하지만 보증으로 팔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미 그렇게 해서 많은 손해를 봤습니다. 수지는 지은을 더욱 꼭 껴안았고 마침내 그녀의 뺨을 따라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제발요, 선생님. 제 딸이 고열이 나서 이 약이 필요합니다. 돈을 받으면 바로 갚겠습니다. 약사는 고개를 저었다. 못 갚아요. 죄송합니다. 수지는 패배감에 빠져 약국을 나갔다. 지은은 열이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절망을 알아차리고 미소를 지으려고 했다. 울지 마세요. 엄마. 고통은 곧 사라질 거예요. 그 말은 수진을 더욱 울게 했다. 그녀는 광장의 벤치에 앉아 딸을 껴안고 어린 딸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약조차 제공할 수 없어서 세상에서 가장 나쁜 엄마처럼 느꼈다. 바로 그 순간 지은은 광장 반대편에서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는 무언가를 보았다. 멋진 정장을 입은 남자가 천천히 걸으며 도시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그의 옷차림이 반영한 겉보기에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엄마, 잘생긴 남자를 보세요. 지은은 열로 목소리가 약해져서 속삭였다. 왕자 같아요. 수지는 딸의 눈을 따라 고개를 들었다. 그 남자는 정말 위험 있는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다. 키가 크고 옷차림이 단정했으며 군중 속에서 돋보이게 하는 권위 있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모습에는 외로움도 있었다. 마치 어깨에 보이지 않는 무게를 지고 있는 것 같았다. 집에 가는 게 낫겠어. 딸아, 수진이 지은을 안고 일어나며 말했다. 차 끓여줄게. 열이 좀 내리겠네. 하지만 지은은 그 남자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 속에는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다. 몸이 아프고 지쳐 있었지만 가슴에 작은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엄마, 잠깐만요. 지은이가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물었다. 얘기하고 싶어요. 수진이 망설였다. 딸아, 그런 사람 귀찮게 하면 안 돼. 하지만 지은은 이미 엄마의 팔을 놓아주었다. 그는 망설이는 걸음걸이로 그 남자에게 다가갔다. 수진은 무서워서 그녀를 따라가 그녀를 막았다. 하지만 지은은 그녀에게 다가가기도 전에 이미 낯선 사람 앞에 서 있었다. 부산에서 가장 강력한 사업가 중 한 명인 준호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순수하고 단호한 눈을 마주쳤다. 어린 소녀, 대머리에 눈에 띄게 아픈 모습이 희망과 용기가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어서 그는 말을 잃었다. 준호는 백만장자 회의를 진행하고 국제적인 사업 거래를 성사시키고 사업계에서 두려움을 받는 데 익숙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를 강렬하게 바라보는 그 연약한 소녀 앞에서 그는 완전히 무장해제된 기분을 느꼈다. 여전히 열이 오르고 있는 지은은 순전히 의지의 힘으로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프린스 씨. 그녀는 약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그 질문은 어거스터스를 완전히 놀라게 했다. 잠시 그는 잘못 들은 줄 알았다. 수지는 당황하며 지은을 밀어내려고 했다. 실례합니다. 선생님, 그녀는 괴로워하며 말했다. 제 딸이 고열이 나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준호는 보도에 무릎을 꿇고 이탈리아산 맞춤 정장이 더러운 바닥에 닿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지은의 눈을 들여다보며 자신이 누구인지 완전히 잊게 만드는 무언가를 보았다. 그의 모든 재산, 모든 권력, 모든 것이 그 시선 앞에서는 중요하지 않아 보였다. 그리고 왜 나랑 결혼하고 싶어? 꼬마야. 그는 평소에 권위적이었던 그의 목소리가 이제는 매끈매끈해졌다. 지은은 살짝 떨었다. 열이 여전히 그녀의 연약한 몸을 괴롭히고 있었다. 천국에 가기 전에 공주가 되고 싶어서야. 그녀가 대답했다. 의사가 엄마에게 내가 곧 떠날 거라고 말했지만 먼저 꿈을 이루고 싶어 수지는 흐느끼는 것을 참았다. 나는 지은이 딸이 몇 달밖에 살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의사와 나눈 대화를 우연히 들었다는 것을 몰랐다. 오거스터스는 몇 년간의 외로움과 괴로움 동안 쌓아온 장벽이 자신의 안에서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왕자라는 걸 어떻게 알아? 그는 감정이 밀려오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하며 물었다. 당신이 슬퍼 보이기 때문이에요. 지은이 나이를 훨씬 뛰어넘는 지혜로 대답했다. 동화 속 왕자들이 공주를 찾기 전처럼요? 그리고 나도 슬퍼요. 하지만 우리는 함께 행복할 수 있어요. 아주 조금이라도요. 준호의 눈이 타올랐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울었던 지 얼마나 되었을까? 기억이 나지 않았다.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고 그의 유산에만 관심이 있는 삼촌 밑에서 자란 이후로 그는 감정을 숨기는 법을 배웠다. 그는 제국을 건설했지만 그의 저택에서 혼자 살았고 직원들과 그의 재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로만 둘러싸여 있었다. 지은아, 딸아, 가자. 수진이 부끄러워 죽으며 주장했다. 영주님은 바쁘실 거야. 우리가 그렇게 귀찮게 할 수는 없어. 하지만 오거스터스는 손을 들어 그녀에게 기다리라고 했다. 당신 딸이 열이 나서 도와드릴 수 있어요. 바로 치료할 수 있는 개인 의사가 있어요. 아니요, 선생님. 받을 수 없어요. 수진이 재빨리 대답했다. 이제 집에 가볼게요. 차 한 잔 끓여드릴게요. 제발요. 준호가 말을 가로채며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실제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중요해요. 내가 도와줄게.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어. 그냥 내가 하게 내버려둬. 지은이는 열과 허약함에도 불구하고 미소를 지었다. 봐. 진짜 왕자야. 준호는 광장 근처에 주차된 외제차에서 기다리고 있던 운전기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지는 딸과 함께 차에 타기로 동의하기 전에 오랫동안 주저했지만 지은의 상태는 1분마다 악화되었다. 열이 내리지 않았고 나는 정신이 나가기 시작했다.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개인 병원을 방문하는 동안 준호는 어머니와 딸의 상호작용을 관찰했다. 수지는 지은을 무릎에 안고 위로하는 말을 속삭이며 그녀의 머리를 너무나 사랑스럽게 쓰다듬어 가슴에 매듭이 생기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그런 사랑의 몸짓을 받은 지 얼마나 되었을까? 병원에서 의사들은 재빨리 행동했다. 지은은 면역력이 낮아 심각한 감염 진단을 받았다. 그녀는 병원에 입원해서 강력한 항생제와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걸 살 돈이 없어요. 수지는 의사가 필요한 치료를 설명하자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거스터스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다 해드릴게요. 수지는 항의하기 시작했지만 오거스터스는 친절하게 그녀를 가로채며 말했습니다. 제발, 제가 하게 해주세요. 당신 딸이 제가 오래전에 잊었던 것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가끔 가장 큰 선물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는 지은이가 입원실로 옮겨지는 것을 지켜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한탄조로 웃으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오늘 당신 딸이 청혼했어요?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다가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만. 수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항상 그래. 모든 고통, 모든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랑하고 꿈꾸는 능력을 결코 잃지 않았어. 가끔 그가 이 세상에 너무 강하다고 생각해. 준호는 목의 덩어리가 만져지는 것을 느꼈다. 얼마나 오래? 그는 주저하며 물었다. 수지는 눈을 낮추고 깨진 목소리로 대답했다. 의사들은 기껏해야 몇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어. 암이 너무 진행되었고 우리는 대부분의 모더나 치료를 위한 돈이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지만 내가 도울 수 있다고 말하면 어때? 준호가 그녀의 말을 가로채었다. 이 입원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최고의 의사, 가장 진보된 치료. 수지는 그를 두려워하며 바라보았다. 왜 그가 우리를 위해 그럴까? 그는 우리를 전혀 모르잖아. 준호는 슬프게 웃었다. 그의 딸이 나에게 결혼해 달라고 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내가 내 공주를 돌보지 않는다면 어떤 왕자가 되겠어? 그 후 며칠 동안 지은은 병원에 머물며 가능한 가장 좋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준호는 매일 그녀를 찾아와 항상 작은 동화책, 인형, 색칠 페이지를 가져왔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그런 관대한 태도에 의심을 품었지만 딸이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인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은이 잠들어 있는 동안 준호는 수진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8살 때 사고로 돌아가신 부모님, 유산에 대한 관심으로만 그를 키우신 삼촌들, 강인하게 처신하고 아무도 믿지 않고 고통을 야망으로 바꾸신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제국을 건설했어. 그는 병실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나는 몇 번 살아도 다 쓸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 그는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한 후 덧붙였다. 하지만 당신 딸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해줬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수진이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그녀를 만나기 전까지 나는 정말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돈과 권력보다 더 많은 것을 신경 쓰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잊고 있었거든. 지은이는 내가 잃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을 내게 되돌려 주었다. 내 인간성 말이다. 감염은 통제되었고, 지은은 일주일 만에 퇴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준호는 그들의 삶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끊임없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는 수진과 지은에게 괜찮은 아파트를 사주고 충분한 음식을 제공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능한 가장 진보된 암 치료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방문할 때마다 오거스터스는 그 순수함과 지혜에 더욱 매료되었다. 어린 소녀가 왕자로 그를 선택했다. 지은은 특별한 재능이 있었다. 나는 그 너머를 볼 수 있었다. 외모 너머, 사람들이 쓴 가면 너머, 그리고 조금씩 그가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는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부산의 늑대로 알고 있는 그 남자의 굳어진 마음도 치유하고 있었다. 준호의 최선의 노력과 최상의 치료법에도 불구하고 지은의 상태는 매일 악화되었다. 항암 치료 세션은 점점 더 공격적이 되어 그녀의 작은 몸은 더욱 연약해졌다. 수지는 딸의 손을 잡고 밤새 깨어 있었고 그녀는 고통에 신음하며 조용히 기적을 간청했다. 준호도 고통스러웠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낮에는 무자비한 기업가로 남아 백만장자 사업을 폐쇄하고 철권으로 제국을 운영했다. 하지만 매일 오후 그는 지은의 곁에 있어 그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녀와 놀고 그녀의 삶을 바꾼 그 미소를 보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했다. 어느 날 특히 힘든 항암 치료를 마친 지은은 심각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몸은 병원 침대에서 경련을 일으켰고 의사들은 그녀를 안정시키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절박했던 수지는 팀이 일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당시 지은을 방문하던 준호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를 잃을 수 없어 그녀는 중얼거렸고 마침내 눈물이 그녀가 쌓아올린 장벽을 깨뜨렸다. 제발, 신이시여, 그녀를 아직 데려가지 마세요. 고통스러운 몇 시간 후, 지은은 안정을 찾았지만 의사들은 수진과 준호를 불러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종양학자 중 한 명인 지우는 엄숙한 표정을 지었다. 암은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빨리 퍼지고 있어요. 그는 최신 연구 결과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기존 치료법은 더 이상 효과가 없고 당신의 몸은 더 공격적인 것을 시도하기에는 너무 약해요. 수지는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흐느끼며 울었다. 반면 오거스터스는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그는 주장했다. 돈은 문제가 아니야. 실험적 치료법과 국제적 전문가를 찾을 수 있어. 루이스 씨 의사가 부드럽게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당신의 헌신은 이해하지만 현실적이어야 해요. 지은은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아마도 그녀를 더 고통스러운 시술에 시달리게 하는 대신 남은 시간 동안 삶의 질에 대해 생각할 때가 된 듯하다. 준호는 마치 배를 주먹으로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남은 시간 동안 삶의 질, 그 말은 마치 사형 선고처럼 그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돈과 권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익숙했던 그는 처음으로 완전히 무력감을 느꼈다. 그날 밤, 수진이 마침내 지은이 침대 옆 안락의자에서 잠이 든 후, 준호는 소녀의 잠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너무 작고 연약해 보였고, 모든 가제대에 연결되어 있었다. 이렇게 어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고통을 짊어질 수 있을까? 어거스터스 삼촌 그녀는 눈을 뜨며 부드럽게 불렀다. 안녕. 공주님 그는 그녀의 작은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잠들어 있으면 안 돼, 정말 아파요. 그녀는 창백한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리며 고백했다. 하지만 엄마한테 알리고 싶지 않아. 엄마는 이미 너무 많이 울고 있거든. 준호는 가슴이 아팠다. 넌 내가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이야.
알고 있었어. 지은은 웃으려고 했지만 그녀의 노력은 분명했다. 준호 삼촌, 아직도 나랑 결혼할 거야. 물론이지. 우리 공주님, 몸이 나아지면. 아니요. 그녀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진지함으로 말을 가로채었다. 곧이어야 해. 의사가 엄마한테 하는 말이 들렸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건 알아. 준호는 마른 침을 삼켰다. 지은, 제발. 그녀는 남은 힘을 다해 그의 손을 꽉 쥐며 애원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머리에 꽃을 꽂고 싶어요. 글쎄요. 그가 머리가 있다면 그는 자신의 농담에 웃으려고 했지만 결국 기침을 했습니다. 그 순간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지은이의 목숨을 구할 수 없더라도 적어도 그녀의 마지막 소원은 들어줄 것입니다. 다음 날, 그는 비밀리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도시에서 가장 뛰어난 장식가, 꽃집, 디자이너를 고용했습니다. 그의 저택에서 거실 중 하나가 동화 속 배경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그 계획을 듣고 항의했습니다. 준호, 그럴 필요 없어. 넌 이미 우리를 위해 많은 것을 해줬잖아. 그래, 그래. 해야지.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딸은 지난 몇 달 동안 내 인생 전체보다 사랑과 용기에 대해 더 많이 가르쳐 줬어요. 이걸 그에게 전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어거스터스는 자신을 왕자로 선택한 이 어린 소녀의 순수함과 지혜에 더욱 경탄했습니다. 지은은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나는 외모 너머, 사람들이 쓰고 있는 가면 너머를 볼 수 있었습니다. 유명한 디자이너가 지은을 위한 특별한 웨딩드레스를 만들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사용해야 하는 모든 튜브와 약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가볍고 편안한 드레스였습니다. 어린 소녀는 작은 진주와 섬세한 레이스로 장식된 흰색 드레스를 보고 흥분했습니다. 진짜 공주 드레스 같아요. 그녀는 부드러운 천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결혼식 날, 어거스터스는 그의 저택을 진짜 마법의 궁전으로 바꾸었습니다. 정원은 흰색과 분홍색 꽃으로 뒤덮였고, 나무 사이에 섬세한 조명이 걸려 있었고, 장미아치 아래에 작은 제단이 세워졌습니다. 모든 것이 지은이 특별한 휠체어를 타고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어린 신부는 최대한 신중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 팀이 그녀의 창백한 뺨에 색을 입히고 그녀의 대머리에 섬세한 꽃 화환을 얹었습니다. 하얀 드레스가 그녀 주위에 구름처럼 내려앉아 그녀의 극도로 마른 몸매를 가렸습니다. 준호가 그녀가 중요한 순간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보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은은 끊임없이 느끼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 있던 수진도 울고 있었지만 그녀는 딸을 위해 강인하게 버티려고 애썼습니다. 아름다워요. 공주님. 어거스터스가 휠체어 옆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여자친구 같아요. 그녀가 속삭였고 그녀의 눈은 행복으로 빛났습니다. 이 의식은 수진, 준호의 절친한 친구, 예린, 지은, 준호의 사제 친구, 그리고 들뜬 태영이 참석한 가운데 친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반지를 교환하는 순간 어거스터스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연설로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지은아, 넌 몰라. 하지만 넌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 널 만나기 전까지 나는 돈과 권력만 생각하는 공허한 사람이었어.
넌 삶의 진정한 가치가 작은 것들에 있다는 걸 가르쳐 줬어. 진심 어린 미소, 큰 포옹, 성취된 꿈, 넌 내 공주야.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지은은 매우 약했지만 피곤한 미소로 대답할 수 있었다. 와, 난 내가 첫날부터 진짜 왕자라는 걸 알았어. 돈이 있거나 화려한 옷을 입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착해서야. 그저 누군가가 널 상기시켜 주기만 하면 됐을 뿐이야. 그 자리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어려운 상황을 다루는데 익숙한 의사들조차 그 광경에 감동했다. 준호는 지은의 작은 손가락에 섬세한 화이트 골드 반지를 끼웠고 그녀는 수진의 도움을 받아 그의 손가락에 어울리는 반지를 끼웠다. 의식이 끝난 후 작은 축하 행사가 있었다. 지은은 너무 피곤해서 먹을 수 없었지만 준호가 준비한 모든 디테일을 보고는 행복의 눈이 반짝였다. 설탕꽃으로 장식한 케이크, 하트 모양 풍선, 배경음악. 어거스터스 삼촌, 그녀가 속삭이듯 불렀다. 그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듣기 위해 몸을 기울였다. 이제 편히 떠날 수 있어. 하루라도 여자친구가 되고 싶다는 꿈을 이뤘어. 결혼식 후 지은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모든 의료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라는 노력이 그의 마지막 에너지를 소모했다. 준호는 가능한 한 집에서 편안함을 누리도록 했고 저택의 방 중 하나를 진짜 가정용 중환자실로 바꾸었다. 수지는 그녀의 작은 전사가 매 순간 고통에 시달리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보았다. 밤은 최악이었다. 지은은 부드럽게 신음했고 차가운 땀을 흘리며 담요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연약한 몸은 떨렸다. 의사들은 그녀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모르핀의 복용량을 늘렸다. 엄마, 지은이가 어느 어려운 밤에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수진이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참았다. 울지 마. 할머니가 항상 하신 말씀 기억. 별은 하늘에 있는 작은 구멍으로 신이 우리를 바라보는 거야. 내가 없어지면 나는 가장 밝은 별이 될 거야. 그러면 내가 나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야. 수지는 흐느끼는 것을 참으며 딸의 대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렇게 어린 소녀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지혜를 가질 수 있을까? 가장 고통받는 사람이 자신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에 대해 걱정할 수 있을까? 준호는 모든 자유 시간을 지은이 곁에서 보냈다. 그의 직원들은 그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사업에서 냉정함으로 유명한 그 무서운 사업가는 이제 짙은 다크서클과 항상 느슨한 넥타이, 지저분한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완전히 바뀌었다. 전에는 야망과 계산만 있었지만 이제는 다른 것이 빛났다. 사랑과 거의 만질 수 있을 만큼 깊은 고통이 뒤섞인 것이었다. 준비는 시간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었다. 지은은 매일 더 악화되었고 발작이 점점 더 잦아졌다. 의사들은 그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준호는 모든 것을 서두르며 모든 디테일이 완벽하도록 밤낮으로 일했다. 준호는 그녀를 껴안고 어깨에 기대어 울게 했다. 그는 또한 자신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그는 돈과 권력을 모두 가지고 있었지만 천천히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는 완전히 쓸모없다고 느꼈다. 최악이 뭔지 알아. 수지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다. 그녀는 나를 위해 강해지려고 노력하는 거야. 엄청난 고통에도 불구하고 웃어봐. 그는 모든 게 괜찮다고 말해. 그녀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
준호. 그는 대답이 없었다. 평생 처음으로 항상 모든 것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던 준호는 완전히 말을 잃었다. 끝없는 고통 속에서 나날이 흘러갔다. 지은은 점점 더 희미해지는 순간을 보냈지만 그녀가 깨어났을 때 의식이 있는 그는 여전히 그 특별한 빛을 시선에 담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다시 웨딩드레스를 보고 싶다고 했다. 그와 함께 사진을 찍고 싶어 그녀는 침대에 앉기 위해 힘을 모으며 말했다. 그러면 엄마가 좋은 추억을 간직할 수 있을 거야. 준호는 즉시 전문 사진작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지는 매우 조심스럽게 지은이가 섬세한 하얀 드레스를 입도록 도왔다. 그 어린 소녀는 너무 말랐기 때문에 그녀를 위해 맞춤 제작된 드레스가 그녀의 연약한 몸에는 커 보였다. 행복한 순간을 포착하는 데 익숙한 숙련된 사진작가는 촬영 중에 눈물을 닦기 위해 몇 번이나 멈춰야 했다. 지은은 지치고 고통스러웠지만 모든 사진에서 천사처럼 미소를 지었다. 준호는 그녀 옆에 있었고 그녀의 손을 잡고 그 부드러운 접촉을 통해 그녀에게 힘을 전달하려고 노력했다. 오거스터스 삼촌. 그녀는 포즈를 취하면서 그를 불렀다. 네, 우리 공주님. 내가 없을 때 엄마를 돌봐줄게요. 준호는 가슴이 움츠러드는 것을 느꼈다. 지은, 그런 말 하지 마. 약속해요. 그녀는 큰 진지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주장했다. 엄마는 그녀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할 거야. 그녀를 다시 웃게 만들어 줄게요. 약속해. 준호는 목구멍에 맺힌 덩어리를 삼켰다. 약속할게. 우리 공주야. 내 엄마를 내 가족처럼 돌볼게. 지은은 만족스러워하며 웃었다. 널 믿을 수 있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널 왕자로 선택한 거야. 그날 밤, 사진 촬영 후 지은은 심각한 붕괴를 겪었다. 그의 호흡이 어려워졌고 의사들은 산소를 늘려야 했다. 수지는 그의 손을 잡고 끊임없이 기도했고 준호는 그 어느 때보다 무력감을 느끼며 방을 왔다 갔다 했다. 의사님, 지은은 간신히 몸을 가다듬고 속삭였다. 얼마나 남았지? 의사는 직접적인 질문에 놀라서 머뭇거렸다. 지은, 진실을 말해줘. 알아야 해. 의사는 눈물을 흘리며 살짝 고개를 끄덕이는 수진을 바라보았다. 며칠, 어쩌면 몇 시간일지도 몰라. 그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정말 미안해. 꼬마야. 지은은 잠시 침묵하며 정보를 처리했다. 그러자 모두가 놀라는 가운데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아직 시간이 있잖아. 그가 말했다. 그는 오거스터스를 바라보았다. 결혼 댄스를 약속했던 걸 기억나. 지금이 그럴 수 있을까? 준호는 눈물이 얼굴에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지금? 하지만 쉬어야 해. 제발, 그녀가 간청했다. 마지막으로 왕자님과 춤추고 싶어. 그 작은 전사에게 어떻게 무언가를 거부할 수 있을까? 준호는 매우 조심스럽게 그녀를 팔에 안고 모든 튜브와 기구를 가져갔다. 수지는 아무것도 연결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 즉석 병실에서 준호는 그의 작은 공주와 천천히 춤을 추었다. 지은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고요히 미소를 지었다. 몇 분 동안은 고통이 없었다. 두려움도 없었다. 죽음도 도사리고 있지 않았다. 오직 아버지와 딸만 있었다. 왜냐하면 지금 오거스터스가 그녀를 그렇게 보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순수한 마법의 순간을 공유했다. 준호 삼촌, 지은은 춤추는 동안 속삭였다. 제 꿈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공주님, 그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당신 덕분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음악은 끝났지만 준호는 지은을 팔에 안고 부드럽게 흔들렸다. 수지는 딸을 잃는다는 아픔과 그 소중한 순간에 대한 감사 사이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엄마, 지은이 불렀고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다. 와서 우리와 춤추자. 수진이 그들에게 합류했고 셋은 그곳에 남아서 포옹하고 더 이상 나오지 않는 노래의 리듬에 맞춰 천천히 춤을 추었다. 그녀는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감히 말할 수 없었다. 춤을 추고 나서 지은은 지쳤다. 준호는 그녀를 부드럽게 침대에 눕혔고 그녀는 준호와 수진의 손을 잡았다. 이제 잘 수 있어. 그는 무거운 눈으로 물었다. 정말 졸려. 잘 수 있어. 내 사랑. 수진이 대답하며 그의 이마에 키스했다. 좀 쉬어. 여기서 나랑 같이 있을 거라고 약속할 수 있어. 약속해요. 어거스터스가 대답하며 그녀의 작은 손을 꽉 잡았다. 지은이 미소를 지었다.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온 주변을 밝게 비추는 그 미소.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고 그의 호흡은 점점 더 부드러워졌다. 사랑해요. 그녀가 거의 들리지 않게 속삭였다. 우리 엄마와 우리 왕자니. 그게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지은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의 손을 잡은 채 고요히 잠들었다. 수진과 준호는 밤새 그의 곁에 머물며 그의 꿈을 지켜보았고 모든 숨이 그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은의 장례식은 그녀만큼이나 섬세했다. 어거스터스는 모든 것을 직접 처리했고 모든 디테일이 그의 작은 공주의 순수함과 달콤함을 반영하도록 했다. 하얀 관은 그녀가 상징적인 결혼식에서 썼던 것과 같은 장미로 덮여 있었다. 수지는 고통에 황폐해져서 거의 일어설 수 없었다. 어거스터스는 그녀를 안고 그녀를 돌보겠다는 약속을 이행했다. 그의 마음은 아팠지만 그 다음 날 저택은 귀가 터질 듯한 침묵에 빠졌다. 직원들은 마치 상사의 애도를 방해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듯 발끝으로 걸었다. 준호는 사무실에 갇혀 몇 시간을 보냈고 결혼 사진을 보며 지은의 미소에 대한 기억에 괴로워했다. 수지는 저택의 객실 중 하나에서 살았다. 준호는 그녀가 머물러야 한다고 고집했고 그 순간 그녀를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게다가 그는 지은에게 그녀의 어머니를 돌보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수지는 예전의 그녀의 그림자에 불과했다. 그녀는 발코니에 앉아 딸이 마지막으로 춤을 추었던 정원을 바라보며 하루를 보냈다. 어느 날 밤, 복도를 걷던 준호는 지은의 옛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그가 들어갔을 때 그는 수진이 바닥에 앉아 딸의 웨딩드레스를 껴안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너무 작았어.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너무 작아서 이미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어떻게 소녀가 그렇게 강할 수 있을까? 준호는 그녀 옆에 무릎을 꿇고 자신도 울음에 휩쓸려 갔다. 지은이는 특별했어. 그는 속삭였다. 그는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보았고 대부분이 슬픔만 보는 곳에서 아름다움을 보았다. 뭐가 가장 아픈지 알아. 수진이 말을 이었다. 드레스를 가슴에 꼭 껴안으며. 침묵.
그녀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나를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어떻게 그렇게 소리를 그리워할 수 있을까? 어거스터스는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했다. 그는 또한 지은의 목소리, 그녀가 그를 삼촌 왕자라고 부르는 방식, 가장 힘든 날에도 그를 웃게 만드는 방식이 그리웠다. 그의 부재는 마치 블랙홀과 같았고 세상의 모든 빛과 기쁨을 흡수했다. 예전에는 그의 집착이었던 일이 이제는 그에게 공허하고 무의미해 보였다. 어거스터스는 중요한 회의를 놓치기 시작했고 결코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을 책임을 위임했다. 그의 파트너와 임원들은 그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잘 모르는 소녀가 어떻게 그 무서운 부산 늑대에게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지은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준호가 살아온 몇 달 동안 그녀의 변화를 목격했고 이해했다. 그 작은 전사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을 이루었다. 그녀는 강력한 사업가의 얼음 심장을 녹였다. 어느 날 아침, 조용히 커피를 마시던 수지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가끔은 떠나야 할 것 같아. 넌 이미 우리를 위해 많은 것을 해줬어, 준호야. 더 이상 짐이 될 수 없어. 아니, 그는 단호하게 말을 가로채었다. 나는 지은에게 널 돌보겠다고 약속했어. 게다가 넌 내가 느끼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야. 그 놀라운 소녀를 내가 알고 사랑했던 것처럼 알고 사랑했던 사람이야. 수지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오거스터스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었다. 그녀는 널 정말 사랑했어. 알았지? 마지막 날, 고통이 매우 심했을 때, 그녀는 내 사진을 들고 왕자가 그녀를 보호할 거라고 말했어. 준호는 눈물이 다시 흐르는 것을 느꼈다. 내가 어떤 왕자였지? 그녀를 구하지 못했어. 당신은 그녀를 구했어. 수진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우리가 원했던 방식은 아니었지만 당신은 그녀에게 소중한 것을 주었어. 당신은 그의 꿈을 이루어줬어. 당신은 그녀의 마지막 날을 사랑과 마법으로 가득 채웠어. 지은에게 당신은 완벽한 왕자였어. 마사의 말은 아우구스투스의 깊은 곳을 건드렸다. 그는 떠나기 며칠 전에 지은과 나눈 대화를 떠올렸다. 지은의 출발이 임박했다. 그녀는 매우 약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다른 차원에서 온 듯한 지혜로 빛나고 있었다. 아우구스투스 삼촌,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내가 떠나도 슬퍼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줄래? 내가 알던 왕자로 계속 있을 거라고 약속해. 그때 그는 그녀가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어서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그 말이 온 힘을 다해 되돌아왔다. 지은은 그가 슬픔에 빠지기를 바라지 않았다. 그녀는 내가 그녀가 깨우도록 도운 최고의 사람으로 남길 바랐다. 그날 오후, 준호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수지는 사무실에서 서류로 둘러싸인 글을 발견했다.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녀가 호기심에 물었다. 지은의 추억을 기리기 위해서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저는 재단을 만들 거예요. 지은 공주 재단이에요. 소아암 치료에 특화된 병원을 짓고 우리가 겪은 일을 겪고 있는 가족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다른 아이들이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거예요. 수지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지은이 원했던 바로 그런 일이었다. 고통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돕고 눈물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오거스터스가 말을 이어가며 마침내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당신이 재단 이사가 되어 주세요. 이 모든 경험을 겪은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같은 일을 겪고 있는 엄마들을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수지는 놀랐다. 하지만 저는 경험이 없습니다. 재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당신도 배우게 될 거예요. 준호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 딸 덕분에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웠듯이요. 지은이는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고, 누군가의 삶의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 후 몇 달은 매우 바빴다. 준호와 수지는 재단 프로젝트에 온전히 몰두했다. 그것은 지은이의 행동을 통해 그녀를 살리고 그들이 느끼는 고통을 이해하는 방법이었다. 지은 공주재단의 첫 번째 부서는 지은이 떠난 지 정확히 1년 만에 개원했다. 소아 종양학을 전문으로 하는 모더나 병원이었는데 모든 디테일이 병원이 아니라 마법 같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벽은 성과 공주의 그림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놀이 공간, 영화관, 연극 공연장 등 치료를 덜 무섭게 만들어 줄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개막일에 준호와 수지는 나란히 리본을 자르고 있었습니다. 둘 다 지은의 사진이 있는 브로치를 착용했고, 지은은 꽃 왕관을 쓰고 웨딩드레스를 입고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연설 시간이 되자 오거스터스는 그의 말로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재단은 삶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준 어린 공주의 사랑에서 태어났습니다. 지은은 겨우 6살이었지만 그녀의 지혜와 마음은 우주보다 컸습니다. 그녀는 왕자를 만드는 것은 직함이나 돈이 아니라 사랑하고, 돌보고, 누군가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지는 준호의 말을 듣는 동안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은은 그가 된 사람, 그가 자신을 위해 만든 유산을 매우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모든 아이, 우리가 부양할 수 있는 모든 가족, 우리는 지은의 꿈을 계속 살릴 것입니다. 준호가 말을 이었다. 그녀는 동화를 믿었기 때문에 사랑은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녀를 구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사랑은 이 재단을 통해 생명을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개막식이 끝난 후 준호와 수지는 저택의 정원으로 갔다. 바로 그들이 지은의 결혼식을 거행했던 정원이었다. 하늘은 특히 별이 가득했고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미소를 지었다. 보세요. 그녀가 특히 밝은 별을 가리키며 말했다. 지은이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나? 별은 하늘에 있는 작은 구멍이고 신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그녀는 지금 거기에 있을 거야. 그녀의 왕자를 매우 자랑스러워할 거야. 프린세스 지은 재단은 빠르게 성장하여 브라질 전역의 소아암 치료의 벤치마크가 되었습니다. 어거스터스는